지금 반일운동으로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무능과 외교 실패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밑도 끝도 없이 반일 감정만 퍼져나가고 있죠. 이전 영상에서도 짧게 설명했었지만 현재 한일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관련 판결입니다. 1965년 성사되었던 한일 청구권 협정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깨고 한일 양 정부 간 합의가 끝난 사안에 갑자기 일본 민간 기업을 끌어들였습니다. 심지어 우리 법원은 한국 내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까지 허가한 상황이죠. 일본 아베 내각은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도대체 한일 청구권 협정이라는 게 뭔지 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이번 영상에서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965년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청구권 협정을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국교를 정상화합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3억 달러, 유상으로 2억 달러를 받는 것으로 합의를 봤죠. 그리고 이 협정을 통해 한국과 일본 정부 양국은 이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종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한국 정부도 개인관계 청구권을 비롯해 일본 정부와 일본 국민에 대한 과거사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에도 이 협정을 존중했었죠. 민관 공동위원회를 통해 65년 협정을 심층 분석한 후에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론을 내렸던 공동위에는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현 문재인 대통령과 당시 국무총리였던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해찬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랬었는데 이제 와서 대법원이 일본 민간기업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겁니다. 이미 정리가 다 된 사안이었고 우리 정부도 여러 차례 정리가 다 끝난 거라고 얘기를 한 사안이었는데도요. 합의를 일방적으로 깬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들은 자기들이 했던 말조차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이렇게 팩트를 가지고 따지고 들면 일본은 이렇게 반발합니다. 당시 한일 청구권 협정은 일본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려던 박정희 정부가 서둘러서 했던 굴력협정이라고요. 물론 이러한 주장 역시 아무 근거 없는 헛소리입니다. 한일 청구권 협정의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차 대전 직후 1951년 9월에 체결되었던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살펴봐야 합니다. 연합국과 일본 사이에서 체결되었던 평화조약이었죠. 이 조약에서 바로 한국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전순국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민지 피해국으로 규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에서 분리된 지역이라는 지위를 얻었죠. 조선 왕가가 일본의 나라를 팔아먹으면서 사실상 35년간 일본의 한 지역으로서 존재하게 되었던 겁니다. 많은 조선인들은 일본인으로서 전쟁에 참가해 연합국에 맞서 싸우기도 했었죠. 안타까운 시각이지만 이러한 국제적 스탠다드와 사실들의 근거에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 한반도를 일본으로부터 분리된 지역으로 규정한 겁니다. 그리고 조약 제2조에서 일본은 한반도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를 포기하라고 못 박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계 질서를 주도하던 연합국과 패전국 일본 사이에서 체결된 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의해 한반도는 독립을 얻었고 그 과정에서 전승국으로서 일본에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식민 피해국으로서 배상을 요구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대신 샌프란시스코 조약 제4조에서 한일 양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을 특별 조정하라고 못 박아놨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 측에 청구권을 요구합니다. 문제는 일본도 우리 정부 측에 역청구권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즉,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기고 갔던 재산을 돌려달라는 겁니다. 일본인들이 한반도에 남기고 갔던 재산은 1946년 가치로 52억 달러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한반도 총 재산의 무려 85%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중 22억 달러가 남한에 있었죠. 여기에는 일본 민간인들의 재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헤이그 육전법규에 따라 우리는 이런 재산을 몰수할 권리가 없었고 일본 측도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이러한 청구권을 요구하는 게 자신들의 권리 주장이라고 생각했었죠. 이렇게 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우리 정부처럼 자기들 권리를 주장하는 거였고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러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우리가 일본에게 돈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결국 한일 양국은 미국에 중재 요청을 했고 미국은 52년과 57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의견을 냅니다. 한국 내 일본인 재산은 몰수된 것이며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권리도 요구할 수 없다고요. 하지만
일본인 재산의 취득을 통해서 한국의 대일 청구권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염두에 두고 한일 양측이 논의하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한반도 재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던 일본인 재산을 한국에 그냥 주는 대신에 이 점을 고려해서 협상을 하라는 겁니다. 미국의 이런 의견으로 일본은 역청구권 주장을 철회합니다. 그 이후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관련 협상들이 이어지죠. 한국 정부는 강제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배상을 비롯해서 일본에 대해서 8개항 요구를 내놨고 일본은 하나하나 이를 검토하고 반박합니다. 그렇게 국제 기준에 따라서 다 따져보니까 당시 한국이 일본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고작 7천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10년을 끈 협정인데 고작 7천만 달러로 마무리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1962년 김종필 오이라 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경제 원조를 받는 것으로 이 문제를 매듭짓기로 합니다. 즉 일본 정부는 명목상 우리 정부에 경제 협력 자금을 주는 거고 우리 정부는 청구권 자금을 받는 개념이었죠. 그 덕분에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라는 돈을 받아낼 수 있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일본인 재산 22억 달러를 일본 측에 돌려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거 명백한 외교적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한일 양국 입장을 절충해서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합의를 받고 우리는 국내에 남아있던 일본인 재산들을 무상 취득함과 동시에 추가 자금까지 받아서 이를 경제 발전에 활용합니다. 한반도 총재산 85%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돈을 일본 측에 돌려줘야 했을 수도 있었고 고작 7천만 달러만 받고 협정을 끝냈을 수도 있었지만 우리 정부는 외교적 성공을 거뒀던 겁니다. 이렇게 어렵게 얻어낸 결과를 역대 정부 통틀어서 다 존중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걸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겁니다. 다 끝난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한국 대법원이 갑자기 한국에서 멀쩡히 장사하던 일본 민간인의 자산까지 압류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에 일본은 나름의 해결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제3국 중재를 통해서 국제적인 기준으로 이 문제를 풀자고 제안했죠. 즉,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국 다른 나라들에게 이 사태를 판단하게 하자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도 거절했습니다. 스스로도 자신들의 현재 주장이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이러니까 일본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사태를 이 지경까지 이끌어온 건 바로 문재인 정부라는 겁니다. 애당초 일본 총리 면전에 대고 일본은 우리의 동맹국이 아니다라고 떠들어댔던 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표파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반일 스탠스를 강조해왔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당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우방국이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한일 갈등 사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춰야 하고 우리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게 없도록 스스로 잘못된 것은 시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65년 협정을 깨는 판결을 내려버리고 정권 차원에서 이를 밀어붙이려면 최소한 과거 청구권 협정이 잘못되었다고 그걸 아예 그냥 전면 폐지하자는 주장을 하던가요. 물론 그랬다가 일본이 행여 역청구권을 제기하기라도 하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겠지만요. 그래도 최소한 그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막무가내로 억지만 부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지금 WTO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일본 편을 들어주고 있는 거고 우리는 고립되고 있는 거죠. 다른 나라를 설득할 수 있는 합리성을 갖추고서 일본을 비판하더라도 해야지 이 사태를 조금이라도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풀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상 최악의 무능 외교를 보여주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게 이런 노력 따위는 없습니다. 제3국 통해서 중재하자는 일본 의견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막무가내로 억지만 부리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한다는 게 국내 여론몰이를 위해서 반일 감정을 조장하는 거죠.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 고위 인사들, 여당 인사들, 집권 세력들 모두가 나서서 반일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전쟁이 났다 그러고 일본이 침략했다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게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말자는 겁니다. 아니 지지 않으려면 노력을 해야죠. 전략적으로 나서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그냥 감정적으로 페이스북에 무슨 죽창이나 운운하면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궤변이 어디 있습니까? 애당초 협정을 깨고 지금 억지를 부르고 있는 건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국제사회 눈에는요. 이런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 일본을 이기기 위해서는 국제사회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적 일관성과 합리성을 갖춰야 한다. 우리 스스로도 좀 잘못된 거는 시정을 하고 협정을 깨든지 아니면 좀 논리적으로 말이 맞는 말 하든지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친일파라 그러죠? 이렇게 친일파로 몰아세우면서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는 입마저 틀어막으려는 미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실패라는 본질은 완전히 사라지고 밑도 끝도 없는 반일 운동만 격화되어 가고 있죠. 불매 운동 한답시고 일본 제품 팔거나 쓰는 것은 무슨 죄악시 되고 있습니다. 멀쩡히 장사하던 일본 외식 사업자들, 일본 수입 관련업자들, 일본 브랜드 점주들의 피해가 너무나 막심합니다. 오죽하면 일식당 운영하는 사장님들이 우리 가게는 일본 주류, 일본 재료 안 판다고 현수막을 거래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중적이라고 비판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글쎄요, 저는 지금 멀쩡히 장사하던 사람들이 정부가 싼 똥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 처절한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아무 득없는 정치 선동 때문에 국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거니까요. 물론 지금 집권 세력은 아주 계산적으로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현재 일본 사태가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얼마 전에 올렸던 영상, 한일 갈등 그 배후의 의도라는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역대 최악 수준으로 경제를 말아먹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좋은 핑계거리를 찾은 겁니다. 경제 대실패에 대한 좋은 변명거리이자 여론 결집을 위한 좋은 도구가 되는 거죠.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금 일본 사태가 본인들의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에게 뿌리기도 했습니다. 국익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의 생계가 어떻게 되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지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지금 한일 갈등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는데 도움이 되니까 반일 감정을 계속 이용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는 일본이 침략했다는 둥, 지지 말아야 한다는 둥 토착 외고 타령하면서 뒤에서는 표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국익을 훼손하고 있는 거죠. 이러니까 화이트리스트에 배제된 그 당일에 민주당 대표라는 사람은 일식당에서 사케를 마시며 낮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뻔뻔한 행동들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앞에서는 반일 선동하면서요. 지금 열심히 반일 운동하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용당하고 계신 겁니다. 권력자들에게요. 여러분의 순수한 애국심을 악용해서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이를 통해 자신들 이익만 챙기려는 사람들이 바로 지금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들입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문제를 수습하기는커녕 국익이 어떻게 되든 국민들의 삶이 어떻게 되든 선동질만 해대고 있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일본인에게 해코지를 하는 아주 전근대적이고 후진국적인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차량이나 일본 브랜드 점포를 타겟으로 한 기물파손 행위까지 벌어지고 있죠. 인종차별적이고 종족주의적이고 범죄적인 전근대성입니다. 이런 미개함이 퍼져나갈수록 이 사회의 지성은 추락하고 국익은 저해되며 국민들의 삶은 어려워집니다. 앞뒤 상황은 전혀 모르면서 일본이 쳐들어왔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듣고 반일운동에 나서는 거, 그 지적 나태함, 가볍기 짝이 없는 애국심과 정의감이 바로 지금 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그렇게 미개한 나라입니까? 우리는 권력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개돼지에 불과합니까? 저는 아직 대한민국의 지성이 그렇게까지는 추락하지 않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주변에 이 사태에 대해서 잘 모르고 마치 일본이 어느 날 가만히 있는 우리한테 괜히 시비를 걸어왔다는 것 정도로 착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소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